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중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루시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가장 큰 고통이 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진로 레시피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에서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계신 문현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이야기가 요즘 진짜 큰 화두입니다. 중국 꽤 됐죠. 중국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와 이제 지금을 좀 비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전과 비교하면? 제가 중국과이긴 한데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은 아니고 어학연수만 중국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연수가 제일 많은 경험을 하는. 네, 그렇죠. 네, 그 시기에 많은 경험을 했고 중국을 많이 여행했던 거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게 벌써 20년 전 예. 이니까 예. 2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위상 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졌다는 걸 좀 네. 느끼시는지. 일단 중국에서 오는 친구들의 수가 많이 늘었고 정말 엄청나게 늘었다가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최근에 네. 뭐 여러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줄고 있죠. 뉴스도 네. 많이 나고 하니까. 네. 근데 그때 20년 전에는 많이 안 왔나요? 20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수교 이후 한 10년 정도 되니까 10년이 아니지 수교 이후에 몇 년 이후니까 한국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 이제 생각하면 중국에는 어느 정도의 한국인들이 있었는지 좀 베이징에만 한 3만 명 제가 갔을 때 많았네요. 네, 엄청 그리고, 많았네요 그때. 예,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저는 이제 중문과 전공이니까 예. 전공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분의 음. 여러 가지 네네. 목적과 네네. 그리고 뭔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어학연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도 많았고 네네. 실제로 회사에 예. 지원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중국 분이나 한국 분의 비율도 뭐 그렇게 3만 명이나 되면 정말 네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베이징이 수도니까 수도에 좀 집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 가장 많았던 건 일본 유학생들이었고요. 중국에. 예. 그래서 한 반에 50% 정도는 일본 유학생 그리고 나머지 50%의 한 80% 정도는 한국 유학생 나머지가 나머지 나라들 학생 거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20년 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문과생이었어요. 네. 문과생이었는데 중국으로 중국의학. 중의학. 예, 맞아요. 중의학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그때 20년 전에 갔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가 의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20년 전 얘기하시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뭘 하고 있는지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해봤네요. 떠난 이후로. 그럼 이제 그 경험을 20년 전이랑 하셨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거가 뭐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더 많이 와 있다. 중국 심지어는 중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 교실에서 얼마든지 중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중국 문화 수업인데 100명 정도 듣는 수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중국 학생들일 것 같죠? 네, 10명이 한국 학생이고요. 네, 90명이 중국 학생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 분이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꼬이시죠? 예. 네,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놓고 중국 문화를 한국말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한국문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수업을 한국어로 한대요. 근데 학생들은 한국인이라고, 근데 교수님은 미국인이라고. 네. 그래서 막 웃었던 얘기를 네네. 했는데 제 앞에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좀 적었는데 예, 지금 예. 제 수업을 듣는 중국 학생들 중에서는
중국 문화를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싶다. 아.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또 획기적이네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4차 산업혁명도 이제 같이 네.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뭐 난리입니다. 뭐 얼마 전에 EBS에서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기도 했는데 중국은 진짜 4차 산업혁명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활발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겠죠. 네네. 네, 제가 사실은 뭐 인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일단은 산업에서 제6산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4차인데. 이게 1차, 2차, 3차를 더해도 6이고 1차, 2차, 3차를 곱해도 6이에요. 괜찮은데. 예.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특징과 2차 산업의 특징과 3차 산업의 특징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연쇄고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6산업의 가장 큰 기조.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6산업이라고 하고 육성하고 사실 있다. 그 개념은 뭐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이 개념을 이제 국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계획적으로 어떤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 중국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정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알리페이도 있고 뭐 위챗페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원래 처음에 이제 농촌에 어떤 네트워크가 없는 농촌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싼 물건을 수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보내는 방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관시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관계에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리페이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 알리페이가 중간에 이제 보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개자, 중매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매자가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중매자에게 모든 걸 일임하는 어떤 문화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해줬고 그 덕분에 알리페이의 여러 가지 유통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 뭐 이런 책을 보면 일장이 보통 관시를 정복하고 관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문화적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좀 관시라고 하는 게 나쁘게만 좀 파악이 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자로 하면은 관계, 인간 관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페이 같은 형태가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좀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좀 더 가시적으로 믿을 만한 어떤 근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아. 이건 믿고 가도 돼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형성이 되면서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하고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모두 결합해서 하나의 연쇄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산업. 그 세 개가 함께. 근데 이제 중국 하면 이제 뭐 세계의 공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핀테크 얘기를 해주셨어요. 첨단 산업이죠. 중국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제조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조업을 포기할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했을 때 노동력의 임금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세계 공장들이 기업들이 이제 OEM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은 싼 노동력이나 싼 임금으로 어떤 경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드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경쟁하기 어려워져서 결국은 도태될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 네네. 사드라는 계기로 좀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어요. 원래는 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순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반응이 좀 늦었다 우리가. 네, 그리고 그게 좀 자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쪽은 이제 양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네. 인구수도 워낙 대단하고 네. 인구수가 네. 자본의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에는 당연히 자본의 규모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규모를 제가 이제 중국 그 출판사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중국도 출판계가 안 좋다. 자기네도 초판밖에 못 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초판밖에 못 판다 이런 얘기해서 너희 초판 얼마 찍니?라고 했더니 중국분이 3만 부 찍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많이 보통-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 작가분들이 예. 웬만한 지명도 있는 분들의 작품을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 이분들이 기본이 50만 부 찍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맞아요. 초판에 맞아요. 네, 내 책은 50만 부 정도는 나가는데 그러니까. 네, 한국 시장은 50만 부를 그러니까 하기가 그거- 어렵죠. 김훈 선생님의 이제 역작 중에 하나가 남한산성인데 네. 그게 70만 부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한 중진 작가 정도가 한 50만 부를 하니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이제 네. 중국 친구들이 아 그래 한국에서 그럼 세일즈는 어느 정도 나오니? 만 부? 그러면 이제 그러니? 이렇게 대화가 끊기는 네, 아주 그래서 그 사실- 사이즈는 정말 해보면 엄청난 차이죠. 네, 시장의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중국의 문화를 계속 맞아요.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핀테크 얘기, 이제 알리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제가 많고 이 사람은 네. 뭘 결제를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 인구만 해서 한 5,500만 요거 돌려서 네, 이게 그러니까요. 데이터 나오는데 10억이잖아요. 14억입니다. 아, 예, 14억 2017년 현재 14억으로 확실하게 와. 넘어섰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시니까 네. 인구수를 정확히 모른다. 네,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때 14억 이상이겠네요. 그럼 또 그럴- 인도는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인도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네. 실제로 이제 그 가족 계획이 계속 있었어요. 80년대 이후에 네네. 그 경제를 빨리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구수를 좀 정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1인 1가정 1자녀 계획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남아선호상상도 남아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도 계속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 노동력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예 후코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그럼 80년생, 90년생까지 적용이 됩니까? 우리나라 84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그래서 형제가 다 하나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 이상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신고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소수민족이라든가 민족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제 농촌 지역에서 특별하게 배정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1가정 1자녀 이게 있었고 그게 작년에 해지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두 2명까지 명씩이다. 됐다. 아, 3명은 안 되고 2명까지. 뭐 일단은 그렇죠. 일단 근데 2명까지구나. 중국도 이제 이미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그 포화 상태인 인구를 아래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인구 절벽의 현상이 그렇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산하 제한을 좀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뭐 인구도 했고 지금 아까 뭐 어떤 핀테크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어가 볼까 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리페이, 알리바바, 뭐 예를 들면 위챗페이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리바바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네, 그 뭐라 그러죠? 어머니들 타오바오도 있고 직구를 네, 하죠. 직구, 네. 직구를 하시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6세에서 5세 애들이 막 타고 다니는 그 세발 막 쌩쌩이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그렇죠. 게 배 타고 오는 비용 다 네. 해도 더 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오바오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그렇고 이제 중국 계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실제로는 이제 중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 결제 시스템 자체는 계좌가 있어야 돼요. 중국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좌를 확인하는 실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명이라고 하는 형태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영세 점포 매장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상하이 작년 겨울에 갔을 때에도 이미 그 아주 작은 분식점, 네, 보기에는 뭐 포장마차, 분식점 이런 데서 될까 결제가?라고 하는 경우에도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지금 가능하죠. 네, 그렇죠. 중국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뭐 명동이나 이게 네. 중국 분들 많이 가신 데 같은 경우 된다고 이렇게 많이 두끼 이런 데 가면 맞아요. 이런 상호 얘기해도 아, 되나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됩니다. 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이 가는 곳은 맞아요. 알리페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14억 인구고 좀 인구가 많아서 느릴 거라는 오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기술에 민감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마저도 우리나라 상점이지만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받고 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면 중국 지방 곳곳이 네, 이미 그렇죠. 뭐 이제 핀테크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동전을 써야 되는 거래요. 잔돈을 써야 되는 거. 중국 분들이 중국 안에서는 이미 지폐 사용이나 동전 사용 필요 없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네. 뭐 카카오라든지 이제 하긴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화되고 네.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시작된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뭐 빨리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걸 그만큼 신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망 자체가 작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네이버 페이를 쓰고 저기는 삼성페이를 쓰고 그렇죠. 또 다른 데서 스마일페이를 쓰고 이런 식의 너무 불편한 구조인 거죠. 근데 그렇죠.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어딜 가든 세계에 어딜 가든 맞아요. 무엇을 사든 전혀 그런 장벽이 없으니까 아마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다른 면으로는 사실은 그게 이제 독점, 화폐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독점, 금융 그렇죠. 독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도 중국의 문화니까 네. 걔네들은 또 몰아주기라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빠른 속도로 이미 퍼져나가서 그것도 이제 규모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는 건데 뭐 주식이나 펀드나 아니면 은행 1, 2차 금융업을 포함해서 아주 미세한 그런 영세 매장까지도 다 포함하는 굉장히 거대한 금융망이 이미 구축이 맞아요.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제 낙후됐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없진 않습니다만.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데 네, 그 중에 우리나라 하나죠. 제일 네. 많이 무시한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삼국지였냐 삼국지 시대 중국을 이해하는 게 삼국지 시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장비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오해에 왜 빠져 있을까요? 오해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삼국지라고 하면 일단 교수님의 의견을 네. 삼국지면은 4세기, 5세기 이렇잖아요. 그렇죠. 3세기. 그렇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더 조금 빠르죠. 전이에요. 그렇죠. 이 3세기면은 몇천 년 전인데 몇천 년 전에 중국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미 남한산성 시기에 아까 남한산성 영화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기에 이미 중국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거든요. 근데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지금 다시 그게 이제 활성화돼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네, 왜 나오나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게? 너무 크니까 어떤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역별로 시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는 있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 자신도 어딘가에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국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맞아요. 몰라.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던 예전에 그 도울 김용욱 선생님이 그 중일 전쟁 강의란 걸 들었는데 그 중일 전쟁이 막 벌어 싸움했을 때 그 일반 중국 국민들은 아유 저거 그냥 지방 토우들끼리 싸우는 줄 알았. 그러니까요. 또 아유 뭐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썼대요.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홍콩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황병 2에 보면 처음에 앞에서 대만이 할양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대만이 어디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만이니까 무슨 바닷가 근처 아니겠냐? 이런 대화를 하는 중국인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약간 자기 자조적인 그런 시퀀스가 등장을 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하면 일단 그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발전을 한다 이런 것도 잘 믿질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이제 두바이에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엔 이제 도쿄 트리.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63빌딩 아닌가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한번 63빌딩의 높이는 동방명주의 뚱팡민주가 출연했을 때 이미 그렇죠. 꺾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하이 타워라고 하는 역시 상해에 있는 건물인데 상하이에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고 이 빌딩이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약간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꼬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고층에 가서 동방민주에 있는 그런 전망대 쪽에 가서 보면 이 건물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치?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정말 용이 승천한다더니 정말 구름 위로 용이 올라가는 에휴, 그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거는 땅이 크니까 비틀고 건물을 비틀고 옆으로 눕히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지 않아요. 얘가 멀리 있어요. 근데 되게 가깝게 보이거든요. 커서 옆으로. 그런데 좀 저도 좀 일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은 다 빨간색입니다. 네. 왜 빨간색을 이렇게 좋아해요? 뭐 좋은 날이면도 빨간색이 있고 좀 문화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빨간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피요. 네, 피요. 네, 피. 근데 피가 중요하긴 하지만 피를 흘리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끔찍하니까 기분 그래서 경고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피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건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이제 특히 닭피나 이런 피들은 귀신을 쫓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벽사가 무슨 뜻인가요? 나쁜 것을 쫓는 거, 말을 쫓는 거. 보통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끼는 법인데 이 말을 쫓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피를 쓰거나 피는 조금 끔찍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붉은 팥을 써가지고 네, 팥죽이요. 네, 동지에 팥죽을 쓴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구나. 네, 그래서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준다, 해악을 쫓아준다, 잡귀를 쫓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에는 반드시 붉은색을 쓰고요. 그래서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해, 명절 제일 대표적인 게 혼인. 요즘은 서양식婚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들. 근데 어딘가는 빨간색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빨간 부케를 든다거나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니면 이제 속옷을 빨간색을 입는다거나
예,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여전히 그 전통을 지키고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지금 현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 공산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 혁명이 이제 혁명 열사들의 피로 만들어진 신성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면 중국 같은 그 전통, 그러니까 네. 그 선조들이 그 자기 영웅들이 흘린 그 피를 지킨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일종의 기원, 기복, 신앙에 가까운 붉은색에 대한 선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뭔가 신성한 그리고 경건한 그런 의미에서의 붉은색에 대한 선호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통도 살아 있고 네. 붉은색과 같은 걸 봤을 때 전통도 살아 있고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제가 뭐 핀테크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 그 미래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네. 중국을 보시면서 네.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거국적이죠? 네. 어떤 배워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다른 이제 강연을 들으러 가서 배운 건데요. 네네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도를 거꾸로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뒤집는? 아니 그 보통은 한반도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렇죠. 구조인데 대륙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선조들도 네, 대륙을 달리다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들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 종착역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 만들어지든 간에 그것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그중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훨씬 더 뭐랄까 생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뭐 VR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지금 상상했습니다. 너무 네. 멋있는 얘기인데 VR을 하고 얘기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특별히 타겟으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을 빼놓고 세계 시장을 얘기할 수는 맞아요.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넓은 시장 중에 가장 넓은 시장이고 또 가장 가까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국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멀리만 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좀 착각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중국을 갖다 좀 오해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도 읽어드린 건데요. 그 네. 루신 선생님의 유명한 네. 글이 또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희망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으며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먼저 가고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곧 길로 변하는 것이다. 저희 중국은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무렵에는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